집중화 경향 측정에 사용되는 값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런 값들을 알아볼 텐데요. 집중화 경향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값들이 평균이나 중앙값, 최빈값이라는 것 근처에 모여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일단 평균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평균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중에서 산술평균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평균은 값들의 무게중심이 어디인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작은 값과 큰 값이 있는데요. 평균이 어느 쪽으로 가 있는지 보세요. 이쪽 큰 쪽 근처로 평균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가운데가 아니라 무게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대칭일 때는 여기서 대칭이라고 본다면 이쪽 두 개의 값이 같은 경우로 보시면 되는데 중앙값과 같은 위치이지만 한쪽 꼬리가 긴 경우는 평균의 위치가 꼬리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한쪽 꼬리가 긴 경우 평균의 위치가 꼬리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음 장에서 그림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평균은 가운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뭔가 이상값이 있을 때는 그 이상값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평균을 구하는 식은 꼭 알아두셔야 되죠. 모든 각각의 데이터 값들을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누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여기 시그마 기호 이용해서 1부터 n까지의 x값들을 모두 다 더한 다음에 n분의 1을 곱한다는 것은 n으로 나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기호는 표본에 관한 거죠. 표본, 평균. 자, 그리고 중앙값, 메디안이라는 것은 자료를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게 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위치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상값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은 이상값에 반응을 하고 중앙값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최빈값, 모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값이 가장 많이 관찰되는지를 나타낸 값입니다. 주로 범주형 변수에서 사용하는 개념이고요. 연속형 같은 경우는 구간을 나타내서 그 구간에 포함되는 것의 개수를 세면 되죠. 그리고 최빈값은 1개 이상일 수 있어요. 1개가 있을 수도 있지만 2개나 3개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최빈값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수치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 2, 3, 4, 5라는 5개 데이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평균을 구할 때는 그 값들을 모두 다 더하고 데이터 개수인 5로 나누어서 구하실 수 있죠. 중앙값 같은 경우는 5개 데이터가 있었을 때 가운데 있는 값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6개 데이터가 있다고 한다면 가운데라는 위치를 어떻게 찾느냐? 요 2개를 더해서 2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5가 되죠. 그리고 데이터가 1이 4개, 2가 4개, 3이 2개가 있는 데이터예요. 여기서 최빈값을 찾아라 그러면 1하고 2, 2개의 최빈값이 찾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 2, 3, 4, 5, 6, 30이라고 해서 30은 다른 데이터들보다 상당히 많이 큰 이상값이죠. 이때 중앙값을 찾아라 그러면 4예요. 하지만 평균이라는 것은 7.3으로 평균이 이상값인 30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가 6개 있을 때랑
그 다음에 데이터가 7개 있을 때랑 중앙값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요. 여기 6개 있을 경우에 3.5인데 여기서는 4가 되었으니까요. 0.5 차이죠. 하지만 평균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평균은 이렇게 이상값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자, 결론 별표예요. 평균은 중앙값에 비해서 이상값이 있는 곳과 가까운 위치에 있게 됩니다. 자, 다음은 집중화 경향 측정값들의 특징인데요. 이 그림을 잘 암기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가운데 있는 이것이 대칭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칭일 때는 평균과 중앙값과 최빈값이 같은 위치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네거티브 스퀴드라고 해서 얘를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가 스퀴드예요. 외도라고 하는데 음의 외도라고 하시면 돼요. 음의 외도. 그래서 음의 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도를 구했을 때 음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외도가 0일 거고요. 이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꼬리라는 것이 이쪽에 있는 게 꼬리인데 꼬리가 작은 쪽, 우리가 그래프에서 작은 쪽에 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작은 쪽에 이상값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은 그것을 따라서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메디안은 그렇게 많이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고 모드라는 것은 가장 많은 데이터가 있는 위치니까 여기 꼭대기 정점에 있는 것이 모드죠. 그래서 값의 크기 순서를 보게 되면 미인이 제일 작고 메디안이 가운데 모드가 가장 큰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보통 문제에서는 평균하고 중앙값 두 가지를 많이 비교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포지티브 스퀴드 양의 외도라고 하는 경우에는 꼬리가 어느 쪽에 있냐면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꼬리가 긴 경우고 미인이라는 것이 그 오른쪽 꼬리를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값이 커지겠죠. 그래서 순서를 보게 되면은 모드라는 것이 가장 작고 메디안은 중간, 그 다음에 미인이라는 것이 가장 큰 상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부터 쓰느냐에 따라서 부등호의 위치가 이제 종류가 다르죠. 자, 그래서 이 그림하고 특성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미인, 메디안, 모드가 모두 동일할 때는 대칭 형태를 보이고 메디안이 미인보다 클 때, 메디안이 미인보다 크다는 것은 왼쪽으로 꼬리가 긴 음의 외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미인이 메디안보다 클 때는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거예요. 그래서 양의 외도입니다. 외우실 때 이 미인을 가지고 외우는 것이 가장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미인이 작으면 네거티브, 미인이 크면 포지티브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외도라고 했을 때 네거티브 스퀴드, 음의 외도라는 것은 왼쪽 꼬리가 긴 상태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데이터가 치우쳐져 있는 상태죠. 그리고 포지티브 스퀴드는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데이터가 치우쳐져 있는 상태를 말하죠. 이상치라는 것은 꼬리가 긴 방향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평균은 이상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중앙값은 이상치에 민감하지 않다는 이 특징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평균은 양쪽 꼬리값의 크기가 변할 때 영향을 크게 받지만 중앙값은 그런 변화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별표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많지만 이상값을 포함한 데이터를 분석한다던가 이럴 때는 중앙값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퍼짐 정도 측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데이터 집합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알아보는 데 사용하는 값들이라고 해서 그 분포가 얼마나 넓게 분포하는지 아니면 모여서 분포하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산포도라고 해서 자료의 변량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이라고 할 때 여기서 자료의 변량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우리가 데이터가 있을 때 그것의 각각의 값들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산포도가 크면 변량들이 평균으로부터 멀리 흩어져 있는 것이고 변동성이 커지게 됩니다. 반대로 산포도가 작으면 변량들이 평균 주위에 밀집해 있고 변동성이 작아지는 거죠. 이러한 산포도의 종류는 범위, 사분위수 범위, 분산, 표준 편차, 절대 편차, 변동계수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직접 구할 수 있게 좀 연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범위라고 하는 것부터 볼게요. 레인지라고 나오죠. 이 범위라는 것은 최대값 빼기 최소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가 13579가 있는 경우에 범위는 가장 큰 값인 9 빼기 가장 작은 값인 1 해서 8이 되는 거죠. 사분위수 범위 IQR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으셨죠? 자, 그래서 IQR을 알기 위해서는 제3 사분위수하고 제1 사분위수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75% 위치의 값이고 25% 위치의 값이죠. 그래서 Q3 빼기 Q1 한 것이 IQR이 되고요. 따라서 가운데 50% 데이터가 위치하는 범위를 사분위수 범위라고 합니다. 이 사분위수 범위는 저희들이 이상치 검출에서 사용했었죠. 다음 편차. 이 편차라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이용해 가지고 분산하고 표준 편차까지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deviation이라고 하는 편차는 변량 빼기 평균이에요. 여기서 변량이라고 한다면 각각의 데이터라 그랬고 그 데이터에서 평균값을 빼준 것을 편차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에요. 왜냐하면 평균이 무게중심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편차의 절대값이 클수록, 절대값이라는 것은 부호를 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다 그랬을 때 그냥 3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절대값이고요. 그 절대값이 클수록 그 변량은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편차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평균에 가까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편차라는 것은 평균과 변량 사이의 거리, 개념이잖아요. 데이터의 퍼짐 정도를 측정하는 수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표본 분산. 분산의 경우는 편차의 제곱의 합을 n-1로 나눈 것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이것은 표본 분산의 경우는 n-1로 나누고요. 모분산의 경우는 n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그래서 표본 분산은 n-1, 그 다음에 모분산 같은 경우에는 n이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나누는 수가. 이것은 데이터 집합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수치로서 큰 값을 가지고 있으면 더 멀리 퍼져 있는 것, 작은 값일수록 모여 있는 건데 그 기준이 어디냐면 평균이에요. 그래서 평균에 얼마나 가까이 모여 있는가, 평균에서 얼마나 멀리 퍼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산이라는 것으로 알 수가 있죠. 또한 평균은 같아도 분산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식을 한번 볼게요.
식을 보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편차죠. 편차라고 하는 것은 실제 관측값, 그리고 이것이 그 샘플의 평균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값이 그 모집단의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의미하는 게 편차죠. 그리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런데 그 평균을 구할 때 다 더해가지고 개수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그 나누는 수가 자유도예요. 그래서 표본 같은 경우에는 n-1, 모집단 같은 경우에는 n으로 나눠주는 것이죠. 그리고 분산 같은 경우에 만약에 분산이 0이다 라고 한다면 모두 같은 값인 걸 의미합니다. 편차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산은 양수만 나타날 수가 있죠. 다음, 표본의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자료의 산포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다. 평균으로부터 각 데이터 관찰값까지의 평균거리예요. 그래서 이것은 분산에 루트를 씌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표본에 관한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표본에 대한 분산의 루트를 이렇게 취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였다면 여기만 n으로 바꿔주시면 되죠. 다음은 평균 절대 편차예요. 평균 절대 편차라는 것은 편차에 대해서 절대값을 구하고 그것의 평균을 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표본하고 모집단의 차이가 없습니다. 자료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편차 절대값의 평균이다. 모집단과 표본 집단의 식이 동일하고요. 식을 보게 되면 이렇게 편차를 구하고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는 평균인 것을 볼 수가 있죠. 편차의 절대값 평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분산과 표준 편차, 평균 절대 편차는 모두 다 편차에 관한 이야기예요. 직접 구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데이터가 13579인 경우 평균을 구하게 되면 5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표본 분산을 구해라 그러면 이 각각의 수치와 평균의 차이를 구해서 제곱을 합니다. 그러니까 1하고 5 나왔을 때 1 빼기 5 하게 되면 4, 4의 제곱 16, 3 빼기 5 하면 마이너스 2고 그래서 제곱하니까 4, 0, 4, 6. 그래서 제곱을 하게 되니까 음수가 나오지 않죠. 그리고 모두 다 더하면 40이고요. 표본이니까 개수 빼기 1 해서 4로 나누어서 10이 나오고요. 만약에 모분산이었다면 이것을 5로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8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는 표본에서는 이 표본에 대한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고 모표준 편차는 모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주시면 되고요. 평균 절대 편차 같은 경우에는 편차의 절대값이에요. 4, 2, 0, 2, 4 그리고 5로 나눠주시면 되는데 다 더하면 12, 그것을 5로 나누니까 2.4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평균이 같은데 분산이 다른 경우에 확률 분포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있는데요.
빨간색 같은 경우는 여기 표준 편차가 10이에요. 그리고 파란색은 표준 편차가 50입니다. 자, 그래서 평균은 100으로 동일한데 지금 표준 편차가 다르죠. 자, 이런 경우 평균이 동일하지만 분산이 더 크면 값이 더 넓게 분포하고, 자, 분산이 더 큰 것 파란색 보시면 값이 넓게 분포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분산이 작으면 좁은 범위에 분포합니다. 빨간색은 좁게 분포하죠. 집단 내 분산이라고 한다면 그냥 집단의 분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아질수록 평균의 차이가 분명해진다. 자, 이러려면 집단 여러 개를 비교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집단 내 분산이 클수록 집단 간의 평균값의 차이가 무의미해진다. 그림을 살펴볼게요. 지금 집단이 3개가 있는데 3개의 위치가 이렇게 다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산이 작다면 값들이 서로 모여 있을 테니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오른쪽처럼 분산이 크다면 데이터가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서로 값들이 섞여 버리죠. 그래서 집단 간 평균 값의 차이가 무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3개의 그룹이 분명하게 구분되고 오른쪽은 구분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 또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할 텐데요. 특정 도시의 10개 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해서 자녀 수를 조사했는데 자녀의 수가 000112233이다 라고 나온 거예요. 이때 표본의 평균 구하려고 한다면 전체를 다 더해서 n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하면 이런 식으로 1.5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분산을 구하게 되면 편차 제곱의 합에 자유도 n-1로 나눈 거죠. 자, 그래서 표본 분산 각각 편차를 구해서 그것의 제곱을 구하고 다 더해주게 되면은 14.5가 나와요. 그리고 자유도니까 n-1이죠. 9로 나눠주게 되면 약 1.61이 나오게 되고요. 표본의 표준 편차는 루트를 취하면 되죠. 분산에다가. 그래서 표본의 표준 편차는 루트 1.61이라고 해서 1.27이 나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특정 도시의 각 가구는 평균 1.5명의 자녀를 갖고 각 가구는 약 1.27명의 자녀를 덜거나 뺀 범위 안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거죠. 자녀의 수가. 자, 그래서 이런 평균과 표준 편차 분산이라는 이야기는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값들이 평균 가까이에 모여 있고 반대로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크게 되면 평균과 멀리 떨어진 애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표준 편차, 평균, 분산 같은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다면 미지수인 변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값의 분포나 이런 것들을 가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때 평균이나 표준 편차 이런 값들을 사용해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변동계수에 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어떤 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싶을 때는 평균이 같은 상태에서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비교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단위가 서로 다르거나 단위는 같지만 평균의 차이가 클 때의 산포를 비교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이럴 때는 변동계수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관측되는 자료가 모두 양수일 때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식을 보게 되면 CV 변동계수는 표본의 표준 편차 나누기 표본의 평균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표준 편차를 그냥 비교할 수 없으니까 표본 평균으로 나누어서 표준화해 준 거죠. 자, 그래서 표본 표준 편차를 표본 평균으로 나눠준 것이 변동계수다. 자,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학생이 2명이에요. A 학생은 평균 3시간 공부를 했고 표준 편차가 0.4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공부하는데요. 이게 뭐 주단인지 일단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평균 3시간 공부를 한대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0.4라는 것은 3시간보다 0.4만큼 덜 공부할 때도 있고 더 공부할 때도 있고 뭐 이런 의미죠. 자, 그런데 B 학생은 평균 6시간 공부를 했대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0.7이었다면 이 학생은 6시간 공부를 했는데 표준 편차가 0.7이다. 그러면 학습 시간이 2배로 늘어났죠. 그리고 표준 편차는 2배로 늘어나지 않고 약간 작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눈으로만 봐도 지금 더 변화가 덜 있는 사람은 B 학생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평균이 2배 차이니까 표준 편차가 2배 차이 나는 게 같은 비율로 증가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B 학생이 더 꾸준히 공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좀 구해볼게요. 변동계수 식을 이용해서 구해보게 되면 A는 0.4 나누기 3이고 B는 0.7 나누기 6이에요. 그랬을 때 구한 값을 보면 A는 0.133, B는 0.117입니다. 그러면 이 변동계수가 더 작은 것이 더 꾸준히 공부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때 B 학생의 표준 편차가 0.8이었다면 A와 B 학생의 변동계수가 같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공부시간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 비율이 CV가 되는 것이고요. 꼭 이 식에 넣지 않더라도 이 평균에 대한 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표준 편차를 그만큼의 비율로 똑같이 증가나 감소를 해주면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도 식 한번 알아두시고요. 변동계수라는 것은 언제 쓰는지 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포 통계량에서 첨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도라는 것은 분포의 중앙 부분에 뾰족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계량인데요. 여러 개를 비교할 때는 동일한 분산 상태에서 비교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림과 같이 살펴볼게요. 첨도를 구하는 식에서 마이너스 3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첨도를 구하는 식의 마지막에 마이너스 3이 존재하죠. 자, 이렇게 마이너스 3을 하고 있는 경우는 정규 분포의 첨도가 0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을 하고 있지 않다면 3이 정규 분포인 것을 의미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식에 마이너스 3이 포함된 것을 써서 정규 분포의 첨도는 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0값이고 정규 분포를 의미하는 거죠. 첨도가 양수이면 고첨이라고 하고 분포가 정규 분포보다 중앙 부분에 더 많이 집중된 형태입니다. 아래에서 양수. 자, 그래서 얘는 빨간색 이렇게 나온 거 보시게 되면 중앙 부분에 더 많이 집중이 돼 있죠. 정규 분포의 3시그마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는 형태예요. 자, 그리고 첨도가 음수면 저첨이라고 해서 분포가 정규 분포보다 중앙 부분에 더 적게 집중합니다. 넓게 분포하는 것 보이시죠? 첨도가 매우 높은 양수인 경우에는 이상치가 많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경우가 이상치가 있을 수 있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상치가 많다라고 하고요. 첨도의 절대값 7 미만이면
정규 분포에 가까운 정도의 데이터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정규 분포의 첨도가 0이다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외도인데요. 외도는 저희들이 앞에서 보았었어요. 분포의 비대칭도를 나타내는 통계량입니다. 외도의 값이 0일 때 평균과 중앙값이 같은 특징을 갖고 있고요. 양의 외도 그리고 음의 외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때는 평균값과 중앙값을 비교해서 어느 쪽에 평균이 있고 어느 쪽에 중앙값이 있는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저희들이 양의 외도라고 한다면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고요. 따라서 꼬리 방향을 평균이 따라가기 때문에 평균이 중앙값보다 더 오른쪽이고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음의 외도는 왼쪽으로 꼬리가 길다. 이런 모양이고요. 마찬가지로 평균이 꼬리를 따라가서 중앙값보다 평균이 더 작게 위치하고 있죠. 중앙값 큽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나왔지만 이 내용 다시 한번 중요하고요. 외도 절대값이 3 미만이면 정규 분포에 가까운 정도의 데이터로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정규 분포 하면서 외도 이야기가 나오면 0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첨도도 외도도 0값일 때 정규 분포. 자, 그리고 히스토그램을 봤을 때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녀석이 정규 분포 모양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꼬리가 긴 모양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각각을 좀 살펴보면 정규 분포, 양의 외도,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하나가 뚝 떨어져 있죠. 이상값으로 보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분포고요. 이쪽에는 지금 값들이 보이지 않죠? 특정 값보다 작은 값이 제거된 형태고 이쪽에서는 한계값을 벗어난 값을 한계값으로 대체해서 두꺼워진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